자, 일본 극우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조금 나왔지만 일본군 부활입니다. 그것은 개헌이라는 수단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특히 헌법제 구조, 전쟁을 포기한다 혹은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본군을 보유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내용을 삽입하겠다, 이게 개헌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일본이 45년까지 그 한반도, 만주, 중국의 판전도, 그리고 동남아, 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다 침략하여서 대일본 제국의 영토가 가장 넓어졌을 때의 그림입니다. 이 당시에 일본 제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을 때하고 현재 일본 영토를 비교할 때 중앙의 위쪽에 있는 4개 섬만 현재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극우 세력은 말합니다. 일본군을 갖고 해외를 진출하면서 침략하여서 영토를 넓힌 그때가 역사상 일본의 최고의 용감스러운 시대였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는 그러한 과거의 대일본 제국을 재현하는 것을 꿈꾸는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토 침략이라는 것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토 침략을 하지 못하더라도 당시와 같은 일본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군대를 갖고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일본 극우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미국이 되겠다, 이러한 헛된 꿈을 지금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극우파다. 현재 일본 자민당 정권이 또 개헌하면서 하나 그 군대 부활 뿐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그거는 헌법의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긴급사태 조항이라는 것은요, 조법규적 사태를 선언할 수가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총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 혹은 재난 발생 시, 지금 같은 코로나라든가 전염병 혹은 대지진이나 이러한 일본의 재난이 생겼을 때에 총리가 말하는 명령이 이제 천령이라는 그 명령이 돼가지고 국회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헌법에 현재 일본 자민당 우파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긴급사태 조항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긴급사태 선언을 일본이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에 법적 규정이 있는 긴급사태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효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파는 헌법 자체의 긴급사태 조항,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었던 헌법으로서 대단히 유명한 것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었죠. 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독일에 있었잖아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헌법이었는데 거기에는 긴급사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 되면서 이 긴급사태 조항을 계속 악용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정권을 히틀러에게 이양하겠다라는 내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민주주의적인 헌법이었던 바이마르 헌법에서 나치라는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긴급사태 조항을 악용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뭐냐? 나치의 군복을 입은 현재 일본의 아소타로라는 부촌리인데요. 이 아소타로 부촌리는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년, 2018년 연속으로요. 우리는 나치를 잘 배우고 바이마르 헌법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치 헌법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든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극우 세력은 나치 헌법 같은 그러한 독재 헌법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 측의 자민당 헌법 개정 조안에 있는 긴급사태 조항입니다. 긴급사태를 일본 총리가 선언하면 일본 총리가 말하는 내용이 법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큰 거죠. 국회 통과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압적인 조치를 국민들에게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계속 영구 집권을 하고 싶은 것이 현재 일본의 극우 쪽의 생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4년에 내각 인사극이라는 것을 당시 아베 정권이 출범시켰습니다. 이건 뭐냐고 하면 국가공무원의 인사권을 2014년에 내각 인사극이라는 것을 설치하면서 일본 내각이 창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 총리의 인사권은 장관까지였습니다. 그 아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들이 또 인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폐지한 거죠. 산다의 아래쪽까지 다 중앙 일본 총리 그리고 일본 내각에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전에는 일본 공무원들은 대단히 훌륭한 정책을 위에 많이 올렸습니다. 일본 내각하고 생각이 달라도 일본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배치되어도 일본을 위한 정책이면 올렸습니다. 올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국가공무원에 대한 그 인사권을 사실상 다 장악했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일본 중앙정권 내각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내각의 사상하고 다른 정책을 올리면 그 공무원은 어딘가에 좌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2014년 이후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무원들은 너무 그러한 인사권 문제가 무서워서 훌륭한 정책이라고 자신은 생각해도 일본 중앙정권하고 다른 그러한 정책이면 위에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이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쇠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 극우적인 정권을 즉 장악하기 위해서 이 내각 인사극을 계속 악용해 나가고 있는 실상이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분단된 한반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사죄 의식이라는 것이 거의 희박하죠.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 쳤다. 그렇게 그가 말하는 이유는 남북 간에 따로따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고, 그렇게 하여서 남북을 적당하게 이간질하면서 어부지리를 하는 그러한 정책이 좋다. 이게 일본 극우 쪽의 생각입니다. 또 통일된 혹은 평화건전된 한반도는 일본에 대한 위협이 된다. 평화건전되거나 통일된 한반도는 또 중국하고 또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일본을 공격할 것이다. 일본의 적대 세력이 될 것이다. 일본 극우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중도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중도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화건전이 된 한반도하고 일본이 평화건전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일본의 진보 세력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극우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근거 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극우파의 대한반도 정책은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보위하고 중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중심이라는 곳이 러시아가 있는 데다 이게 그 미국 쪽에서 배우는 지정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미국 편에 편입하여서 그 다음 한반도, 그 다음 중국, 마지막은 러시아.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 만농하여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그 한반도를 사이에 두어서 대결을 하는 구도는 사실 옛날부터 있는 거죠. 혹은 러시아가 하고 한반도를 사이에 두어서 대결을 하는 구도가 있는 거예요. 또 러시아나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역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인데요. 이게 지정학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때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그래서 일본 극우는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한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그랬죠. 이게 미국의 그러한 지정학적인 정책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세계 전략은 아시아 전략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의 미국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라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러시아나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하고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해안 세력의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한반도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반도라는 이 연해지대가 평화적인 세력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대립하는 해안 세력하고 대륙 세력을 화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력이 아주 강력한 군력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요. 현재 코로나19가 하나의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또 한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을 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